오늘 통일신라와 고려까지 할 거예요. 통일신라와 고려까지 하면은 한중일 삼국의 주요 무용과 인도춤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비록 전부 다 통일하지 못했지만은 통일을 했는데 음악을 보면은 이전에 통일되기 이전에 음악보다 한층 풍부해진 구성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음악은 3현 3죽이 있어요. 3현이라는 거는 뭐겠어? 현악기가 그치? 현악기가 3개라는 거죠. 그 현악기 3개가 뭐예요? 그렇지. 검은고, 가야금, 향비파예요. 이 향비파는 비파 중에서 당비파와 향비파로 나눈다고 했는데 향비파는 줄이 몇 개예요? 향비파와 당비파. 당비파가 4줄이야. 향비파는 5줄. 3줄은 너무 적지 않아? 5줄이에요. 향비파. 그 다음에 3죽. 3개의 대나무로 만든 관악기가 있는데 관악기 3개 뭐예요? 대금, 중금, 소금이에요. 써 있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만큼 안다고 물어보겠어, 그거를. 대답을 안 하면 졸려워. 대답을 해야 돼. 대금은 구멍이 13개인 악기예요. 대금은 13개 구멍이. 중금은 기본 7개에다가 플러스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하나, 밑에 6개,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몇 개일까? 3개로 음을 그렇게 낼 수 있을까? 소금도 7개예요.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악기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금 하나밖에 없고 중금하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통일신라 시대에 3현 3죽이 연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박판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박판은 딱 들어보니까 어떤 종류 악기 같아? 그렇죠. 타악기예요. 박자를 맞추고 리듬을 맞추는 악기고요. 그 다음에 대고, 큰북, 그 다음에 노래, 가, 춤, 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통일신라 이전을 보면은 금, 가, 무 3개가 있었거든요. 금, 가, 무 혹은 금, 무 뭐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이 보였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의 악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고구려 악기도 있고 서약기 악기도 있고 당악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통일 후에 이 통일신라가 외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라의 춤을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상현무, 무예무, 처용무가 있는데 상현무의 이 상자는 서리상자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머리 생 거를 또 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염이라는 거는 수염, 구렛나루, 염자예요. 그 무용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해서 이름을 붙인 건데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하얀 수염을 달고 추는 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현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타나 있어요. 왕이 또 포석정에 행차했더니
남산의 신이 임금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 여러분 포석정 본 적 있어요? 포석정 뭐 하는 데예요? 그렇지. 이렇게 궁 안에 이렇게 작은 물이 흐르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뭘 했냐면은 술잔을 이렇게 띄워서 한 잔씩 마시고 뭘 하는 거야? 노는데 시 한 수 읊고 한 잔 마시고 또 받아서 답가 하나 하고 이제 이렇게 놀던 장소예요. 이 포석정에 행차했더니 남산의 신이 임금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어요. 근데 신인데 임금한테만 보이는 신이야. 그래서 좌우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나 왕만 홀로 본 거예요. 이 신이 앞에 나타나 춤을 추니 왕 자신이 춤을 추어 그 형상을 보이었다라고 해요. 이 신은 왕에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춤을 추어서 다른 사람도 이 신의 춤을 자기를 보고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신의 이름은 상심 혹은 어무산신이라고 한다. 이 상자는 자세할 상자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상심, 그림 상자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신이 이미 나와 춤을 추자 그 모습을 본떠 공인에게 명하여 그 모습에 따라 새겨 후세 사람에게 보이게 했으므로 상심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자세할 상자인데 이 공예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형상화하니까 이 상심을 그림 상자로 바꿔서 상심이라고도 한다라고 한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이를 상현무라고 하니 이는 그 형상에 따라 일컬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자세한 동작은 알 수 없지만은 흰 수염을 붙이고 추는 춤이다. 라는 걸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예무예요. 무예무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무예무 얘기 안 했었나? 무예무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얘기하나? 당시에 신라의 육두품은 좌절된 지식인 혹은 좌절됐으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승려가 된다 그랬죠. 승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치원은 이제 나중에 절로 들어간 거고 원효 있죠. 원효가 지은 춤이 바로 무예무예요. 근데 애자가 지금 쓰이는 한자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리 그 애자를 갖다 붙이려고 해도 이상하게 이 PPT에서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자를 못 썼어요. 무예무라고 하는데 자 고려사 악지에 보면은 무예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어요. 무예라는 연인은 서역에서 왔다. 그 가사는 불가의 말이 많이 쓰여져 있고 또 방언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무예는 지금 가사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인로의 파한집에 따르면은 원효 대사가 항상 목이 구부러진 표주박을 어루만지며 시장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었는데 이를 무예라 이름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효가 춘 춤이고 그 춤을 이제 무예라고 한 건데 그 형상이 어떤 거냐? 이 광대들이 시장에서 표주박을 이렇게 막 가지고 놀면서 춤을 춰요. 그거를 원효 대사가 보고서는 진지하게 관찰해가지고 자기도 그것과 비슷한 춤을 만든 거예요. 원효는 이 춤 말고 뭘로 유명하죠? 그렇죠. 해골물 에피소드로 유명하죠. 그 원효가 어디 백제인가? 어느 나라로 가다가 이제 밤이 깊어가지고 그 묘에 들어가서 밤을 이제 지내죠. 근데 자다가 깨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었더니 굉장히 달고 맛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물이 뭐였다는 거였죠? 해골 썩은 물이어서 거기서 얻은 깨달음은 뭐예요? 그렇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결국 진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 원효는 끝까지 뭐 이 위대한 스님으로 남은 건 아니고 파괴를 했죠. 누구 때문에? 여자. 결혼했잖아요. 원효. 원효가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잖아. 설총이라고. 자, 요석공주를 노래로 깨워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파괴를 하고 이 춤을 추었어요. 여기서 이 춤을 추었는데 이 춤의 무애라는 글자는 이 당시 가장 유명한 스님인 또 의상이라고 있어요. 의상. 의상의 화엄경의 한 글귀에서 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일체 무애인 일도 출생사라는 글이거든요. 화엄경이요. 화엄경. 의상. 의상이 당시 원효와 쌍벽을 이루는 아주 높은 고승이었죠. 일체 무애사, 일도 출생사. 여기에서 이 두 글자 무애를 따서 무애무라고 해요. 원효와 의상이 당시에 굉장히 친한 그 스님이었다고 해요. 둘이 우정이 깊었는데 원효가 특히 의상 화엄경 중에서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거의 뜻은 일체의 장애가 없이 한 길로 생사를 뛰어넘는다. 일체의 장애가 없이 한 길로 생사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나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뭘 하고자 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게 좀 걸리는데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완전히 자유로우면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애 두 글자를 따서 무애무를 지은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단번에 뛰어넘는다. 단번에 생사를 벗어난다.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고려 궁중 정제 중에서 무애무는 향악 정제에 해당해요. 이게 시통일신라에 지어졌는데 고려 시대에 향악 정제로 되는 거예요. 고려의 향악 정제로. 향악. 거기에서 추는 광대들의 춤을 보고 만든 춤인데 궁중무용이라고 해서 다 궁중에서 처음부터 발생한 게 아니에요. 민간에서 어디 교방인 민간에서 추던 거를 또 교방에서 다듬고 또 교방에서 추던 거를 궁중으로 흡수하고 이런 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무애무가 원효가 춘 춤이 어떻게 형상화돼서 궁중까지 갔는지 그 경로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또 조선시대 무애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원효의 그 표주박을 든 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요 통일신라 시대의 무애무가 고려의 향악정제 궁중무용인 무애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신라의 궁중무용, 신라의 춤 세 번째 뭐였죠? 처용무 있죠. 가장 유명한 처용무. 왜냐하면은 처용무는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고 한 몇 년 전부터는 사극 드라마에서도 꼭 처용무가 나오는 것 같아. 그렇지, 해품달에 나왔지. 약간 무섭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처용 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치,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벽사. 처용이 신화 속 인물인데 그 이야기 속 인물인데 요 탈을 쓰고 마을 사람들이 이 탈을 쓰고 춤을 춘 거죠.
그리고 그 집에다가도 처용 얼굴을 막 그려놓고 왜냐하면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궁중 나래의식에서 거행된 유일한 감염모예요. 나래의식이 바로 귀신 퇴치하는 그 의식이죠. 예전 중국 무용사 할 때도 가장 고대 무용할 때 나도, 대나도 그림으로도 봤었죠.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의식이에요. 궁중에서 나래 의식을 했는데 그때 유일한 감염무가 바로 처용무예요. 이건 언제 하느냐면은 음력 섣달 금음날이에요. 음력 섣달 금음날은 음력 며칠이에요? 아는 사람 있나? 일 것 같지만 아니지. 3월이 아니고 그 해의 가장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마지막 날인데 음력에는 31일이 없다는 거. 그래서 12월 30일을 얘기해요. 음력 12월 30일에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거나 복을 기원하면서 춘 춤이에요. 이 처용 이야기에서 처용의 출생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용왕의 아들이야. 동해에 있는 용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사람 형상을 하고 이제 신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가 보니까 다리가 몇 개예요? 다리가 4개인 거야. 뭐라고? 아내 혼자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4개인 거지. 그러면은 그 한 명은 누구예요? 외간 남자로 변신한 역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확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고 이제 대범하게 이것을 이제 이렇게 넘어갔죠. 처용이. 그래서 역신이 이 대범한 처용의 그릇에 놀라서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이런 역신이라는 거는 천연두 같은 굉장히 그 뭐랄까 지독한 전염병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옮기는 신인데 그 옮기는 신이 물러갔으니까 이제 그런 전염병이 돌지 말고 잡귀가 들지 말라는 나쁜 신이 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처용 탈을 쓰고 춤을 추고 그다음에 처용 탈을 그린 처용 얼굴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집 방방 곳곳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요 설화에서 바탕이 되어가지고 나온 춤이다. 근데 그 처용무는 고려까지는 1인무였어요. 1인무.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는 몇 인무예요? 그렇지, 5인무지. 5가지 색깔 옷을 입은 5인무예요. 청, 홍, 황, 흑, 백 이렇게 5인무예요. 이렇게 5방 처용무를 추는데 5방의 의미는 여기서 뭐겠어요? 5가지? 그렇지. 5가지 방향을 얘기하죠. 동서남북 4개잖아. 하나는 어디야? 그렇지. 동서남북 중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방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이 아니고 음양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행은 세상을 이루는 5가지 물질이죠. 뭐뭐 있어요? 흙, 물, 불, 나무, 금 이렇게 5개죠. 토, 수, 화, 목, 금 이렇게 되죠. 자기 성질 뭐예요? 몰라요? 화야? 자기 성질 그 팔자 보면은 나오는데 자기 거 뭔지. 그거 그냥 인터넷으로 돌려도 나와요. 저기 점 보는 데서 해주지. 사주 보는 데서 해주지. 사주 팔자에서 해주는데 그 사주 팔자가 8가지 글자잖아. 팔자가 이제 8가지 글자잖아요. 이렇게 8가지 글자인데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글자예요. 이 중에서 1의 여기가 자기 성질이에요. 자기 성질이야. 이거 저기 아니 그 인터넷에 자기 생년월일 그냥 넣어도 이 8글자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풀어서 너는 어떻게 태어났고 뭐 어떤 성향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좋겠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사주고 요거는 이 8글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이 있어. 근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자기 성질이 불이라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뭐 불같이 막 뜨겁냐 그거는 굉장히 형이 하학적인 해석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네, 선생님은 별로 그닥 뭐 아주 큰 틀 같은 거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세세한 건 일단 하나도 안 맞아. 세세한 거는 세세한 건 하나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올해 제가 이 남자친구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돼. 그래서 이 음양 오행의 오행도 오방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 때부터 추워졌고요. 현재 지금 1971년에 무형문화재로 됐거든요. 중요 무형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 제도가 있어요. 1971년에는 중요 무형문화재가 있고 되었고 문화재도 중요가 있고 시도 지정이 있어. 근데 이건 중요 무형문화재고요. 여기에서 더 뛰어넘어서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로도 지정이 됐어요. 이제는 세계가 무형유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 한 21세기 들어서. 원래는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약간 동양에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서양에는 이런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나라의 제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동양에서는 워낙 오래전부터 무형의 것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잡음이 많아요. 순기능도 굉장히 많은데 잡음이 많아서 이거 한번 뭐 종목을 지정한다든지 그 1세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후보자를 지정할 때 굉장히 막 시끄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존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세계적인 흐름이야. 이런 무형유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유네스코는 이제 월드와이드잖아. 월드와이드로 딱 지정을 하면은 그거를 많이 가진 나라가 굉장히 무형유산이 풍부한 나라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로 예전에 선생님이 유네스코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 처음에 뭐 한 종목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여러 개가 계속 지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오방 처용무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지정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연행이 되고 있고요. 처용탈을 보면은 위에 모란이 이렇게 두 송이 있고 가운데 복숭아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탈은 복숭아 7개를 꼽기도 하고 보통은 복숭아 3개가 있거든요. 이런 탈을 쓰고 추는데 요 모란과 복숭아는 벽사진경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벽사진경이 무슨 의미라 그랬죠? 좁고 그거는 벽사까지고 진경은 얘를 퇴치하고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처용 탈을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무서워야 되는데 얘는 좀 무섭죠? 이 오른쪽 건 조금 코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얼굴 색깔이 어때? 까맣죠? 여기 지금 이게 복숭아예요. 복숭아고 여기가 이제 모란꽃인 거지. 그리고 복숭아 왜 이렇게 탐스럽게 달렸니? 그리고 눈을 아주 부릅뜨고 있고요. 콧수염과 턱수염이 이렇게 나 있죠.
그리고 귀에는 이렇게 고리의 모양의 귀걸이를 달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이처용 둘 다 이제 처형무 탈인데 딱 봤을 때 처형무 탈은 일단 무서워야지. 그래야 역신이 물러가니까. 그리고 생김새를 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흑인? 중국? 아랍? 중동? 우리나라 사람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이 탈을 보면은 전형적인 아랍 사람의 생김새예요. 전형적인 아랍 사람 생김새예요. 근데 이 처형이 출신이 어디야? 동해 용왕이잖아. 동해에서 아랍 사람들이 왔나 봐 아마. 이 당시에 아랍인들이 신라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기록을 찾으면 더 설득력이 있겠지. 이게 당시에 굉장히 멀리 타양에서 타국에서 이렇게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왔어. 이거는 모아님 도지. 굉장히 상서로운 인물로 생각하거나 굉장히 나쁜 기운으로 생각하거나 그거 중에서 상서로운 인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신격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은 아랍인들이 신라에 왔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무하마드 깐수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 세대는 아니라서 아마 못 들어봤을 거야. 무하마드 깐수. 깐수. 이름이 깐수야. 응. 어? 아니 할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배열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먼저 설명하는 거야. 무하마드 깐수라고 90년대에 80년대, 90년대에 유명한 간첩이에요. 깐수. 이 사람이 딱 보면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이제 국적은 필리핀계 외국인으로 와가지고 아랍 전문 학자로 우리나라에서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로 90년도에서 한 96년까지 한 6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부인도 이 사람 외국인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했는데 언어도 아랍어를 쓰고 우리나라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북파 공작원인 거야. 최대 간첩 사건이었어요. 아랍 사람처럼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중동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아랍어를 굉장히 잘하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언어 천재야. 그래서 한 10개 국어를 한대요. 10개 국어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냐면은 원래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인데 베이징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베이징대는 굉장히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엘리트 대학교죠. 거기에 들어가서 국가 장학금으로 이집트랑 모로코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엘리트였는데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거지. 가난한 것과 자기의 뭐 정체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63년에 북한으로 귀화를 한 거예요. 북한을 귀화해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평양 외대 아랍어학과 교수로 재직을 해요. 재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장이 괜찮으니까 거기서 한국으로 이제 간첩으로 파견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필리핀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교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라는 첩보를 안기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간첩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 이 사람이 간첩 활동을 한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정보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정보여서 가담 정도가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학문적인 성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감옥에서도 본인의 마무리 못한 학문에 대해서 계속 해달라고 하고 그 간첩 활동과는 별개로 실크로드에 관련된 학문적 업적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은 진실되게 인정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복역을 하고 나온 다음에 정수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 사람은 돌아왔어. 정수일.
실크로드에 관련된 책을 찾아봐요. 다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정수일, 난 정수일이 누군가 했어. 알고 봤더니 깐수라는 거야. 선생님 세대는 깐수를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기록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기록들을 보니까 누가 왔었냐? 아랍의 지리학자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1104년에 아랍인이 신라에 왔었다는 기록을 쓴 거예요. 그곳, 그러니까 신라를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정착하여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곳이 매우 풍족하고 이로운 것이 많은 데 있다. 그 가운데 금은 너무나 흔해 주민들은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태도 금으로 만든다. 금이 이렇게 흔하다니. 금이 이렇게 흔하다니. 근데 실제로요, 이게 좀 누구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귀족 집 중에서 금으로 집을 만든 집들이 35채나 당시에 있었대요. 금 입택이라고 해요. 금을 입힌 주택이지.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사진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금으로 입혔던지 금으로 장식을 했든지 그런 책인데 요게 35채나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 귀족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여유 있고 풍족했다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신라를 굉장히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 기록뿐만 아니고 또 지리학자 아랍의 지리학자 마크디시의 창세와 역사서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랍인이 신라에 왔었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중국의 동쪽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공기가 맑고 부가 많으며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성격 또한 양순하기 때문에 떠나려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랍은 일단 이 중동 지역은 땅이 어때요?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농사짓기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 유전 때문에 굉장히 부자지만은 이 당시에는 농사짓기 힘든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신라에 왔더니 아주 우리는 강줄기가 발달했잖아.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풍족하고 사람들 성격도 유순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막에서 온 이 아랍인들이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신라에 이미 아랍인들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동해 용왕의 아들로 이게 변해서 처용설화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현무, 무해무, 처용무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서역계와 중국계의 무용이나 고계가 있었어요. 그 예로 최치원의 향악, 자병, 오수가 있어요. 오수는 뭐냐면 금환, 월전, 대면, 속독, 산예가 있는데 이 최치원의 향약, 자병, 오수가 어떤 모습인지는 시에 나와 있어요. 시. 이게 시예요. 시를 번역하는 거예요. 한자시. 김제철의 시를 번역한 거예요. 자, 이 시를 보면은 이 오수의 그 형태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금환을 볼게요. 몸을 돌리고 팔 휘두르며 금구슬을 희롱하니 달 흐르고 별 떠올라 눈에 가득 차누나 의 좋은 친구 있다 한들 어찌 이보다 좋으랴. 넓은 세상 태평한 것 이제야 알겠구나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시를 보면은 금환은 어떤 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던지기 기회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 지금 그림을 해놨죠. 이 그림은 고구려 벽화예요. 고구려는 신라보다 이전이잖아요. 이전 벽화에 이미 이렇게 공던지기 놀이가 있었어요. 이런 자피가 이미 성행을 했고 고려 시대에 이제 오수 중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처용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지나쳤네. 처용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수에 대해서 마저 할게요.
처형물을 보고 가자. 굉장히 남성적이고 직선적이에요. 발을 올렸는데 앞으로 가지 않아. 발을 올려서 다시 옆에다 놓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요. 마주보고 인사하고. 이 춤이 직선적이라서 저 남자들이 많이 추고요. 선생님 무용단에 있었을 때 이제 여자 단원들이 많으니까 여자 단원들이 췄는데, 선생님 인천시립무용단 있었는데 보통 굉장히 힘이 좋고 키가 크고 이런 단원 언니들이 이거 췄었어요. 아까 본 처용탈 중에서 두 번째 여기 오른쪽에 있던 사진하고 똑같죠, 처용탈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 얼굴은 아니죠. 자, 이제 1열 횡대에서 점점 5방으로 가고 있어요. 황색이 중앙이에요. 방향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보통 자기가 황색을 맡았다라고 하면 황색만 계속 쳐요. 자기가 청색 맡았다 그러면 보통 청색만 계속 추고. 이건 좀 헷갈리거든요.
5방에서 다시 일자로 가고 있어요. 음악 중간에 박 치는 거 들려요? 중간에 박. 어떤 장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박을 치거든요. 요 소리. 이렇게 야외에서 말고 극장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은. 원래는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이 중앙에 황처용이 하나 한 명씩 이렇게 1대1로 데모하는 거예요. 이 처용물을 추면은 일단 화장은 안 해도 되지. 화장은 안 해도 되고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확 벗으면 이제 땀이 송고네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한삼을 뿌릴 때 끝이 굉장히 힘차게 쫙 날아가거든요. 5명이 한꺼번에 이 소매 끝을 뿌릴 때마다 굉장히 뭐랄까 멋있어요. 궁중무용 중에서 굉장히 남성적인 춤에 속해요. 이런 건 이제 출 때 사실 음악이 좀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이게 예약 사상이 반영된 음악이라서 굉장히 단조롭고 무겁고 점잖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레코딩한 걸 틀면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삼연율각이 딱 나와가지고 국악원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은 굉장히 볼만해요. 이건 지금 악기가 없이 그냥 레코딩한 거 음악을 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악기가 뒤에 쫙 있으면은 멋있어요. 그러면 국악원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굉장히 저렴해. 티켓비도 10,000원도 안 돼. 끝났다. 자,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줄 서서 퇴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노래를 불렀겠지. 지금은 노래를 부르고 있나? 지금은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수. 오수 중에서 금환을 했고 공던지기 기회했고 그 다음에 월전이에요. 월전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높은 어깨 움츠림목, 머리털 높이 세우고 팔을 걷은 못선비들 술잔 시비 한창이네. 노랫소리 듣고서 새벽을 모두 웃는데 밤에 세운 깃발이 새벽을 재촉하누나. 이거를 보면은 어떤 분위기인 거를 짐작할 수 있어요? 분위기. 그냥 쉽게. 굉장히 그쵸. 그런 파티 같은 즐거운 분위기죠. 그래서 요 춤은 아무래도 춤 음악은 아무래도 좀 골개희가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그렇죠. 골개희. 굉장히 해학적인 놀이. 해학적인 놀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면이에요. 대면은 황금빛 얼굴 그 사람이 구슬채찍 들고 귀신 부리네. 빠른 걸음 조용한 모습으로 운치 있게 춤추니 붉은 봉새가 요 시대 봄철에 춤추는 것 같구나. 요 시대는 무슨 시대라 했어요? 굉장히 이상적인 시대죠. 요순시대. 그렇게 굉장히 태평한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황금빛 얼굴이라고 했어요. 요걸 보면은 탈을 썼는데 어떤 탈이요? 황금빛 탈을 쓰고 춘 춤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건 지금 전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방금 대면. 황금빛 탈을 황금빛 탈을 쓰고 추는 춤은 지금 형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속독은 어떤 모습이었냐? 엉킨 머리, 쪽빛 얼굴. 사람 같지 않은데 때를 지어 뜰에 나와 난새춤을 배우네. 북은 둥둥 울리고 바람 솔솔 부는데 이리저리 뛰어놀아 끝이 없구나. 난새라는 거는 난조, 새 이름이거든요. 전설에 나오는 새예요. 그 닭 모양의 그 모습을 하고 있고요. 깃털색이 붉은 바탕에 오색으로 이렇게 오색의 모양이 있대요. 그리고 오음으로 운다는 전설 속의 새예요. 5가지 음으로 울어요. 이런 새인데 이 새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평화로운 시기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난새 춤을 추고 이리저리 뛰어노는데 어떤 탈을 쓰고 뛰어놀아요? 그치, 엉킨 머리 쪽빛 얼굴인데 쪽빛은 무슨 색이에요? 쪽빛 몰라? 잿빛? 아닌데 쪽빛 남색이 쪽빛이잖아요. 쪽에서 나온 쪽빛은 남색이에요. 남색의 얼굴? 남색빛 탈을 쓰고 추는 춤이에요. 뒤에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더워 죽겠는데. 어? 자병으로 서역이나 중국에서 온 놀이예요. 아까 세 개의 춤은 그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 춤이었잖아요. 이 오수 자병은 향악 자병은 서역이나 중국에서 온 여러 가지 놀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춤뿐만 아니고 이런 외국에서 온 놀이도 있었다라는 그 예로 지금 오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 왜 남빛 탈인지 왜 황금빛 탈인지는 몰라요. 현재.
이것도 지금 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굉장히 시절을 보면은 평화롭고 이상적인 시절을 지금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왜 남빛이냐고?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연구가 안 돼 있는데. 그 예전 자료를 보면은 항상 색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밝혀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연구도 추측이고 또 의견이 분분한 것도 많고. 그래서 현재 지금 선생님은 이 색깔이 어떤 의미다라고 지금은 얘기 안 하고 그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사녀. 사녀는 무슨 동물? 그렇죠. 사자춤을 다른 말로 사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 놀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머나먼 길 걷고 걸어 사막을 지나오니 털 가죽은 헤어지고 먼지가 쌓였는데 흔드는 머리, 흔드는 꼬리에 어진 모습 배웠구나. 웅장한 그의 기상 모든 짐승이 못 미치리. 이 시에서 보면은 이 사자 어디서 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사막을 지나왔다. 서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자가 서역에서 왔고 이게 이제 사자춤인데 굉장히 상서로운 동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굉장히 뭔가 좋은 기운을 가진 동물로. 중국에서도 그랬었죠. 이 동양의 이 여러 나라들이 서역에서 온 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진 동물,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자춤을 추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 쿠차라는 거는 당시 구자국 있죠. 구자국. 현재 쿠차인데요. 지금 현재 쿠차는 쿠차 또는 쿠처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의 한 현이에요. 자치지구예요. 당시의 구자국이었죠.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자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이 사자춤이 정확히 어떤 형태의 사자춤인지는 모르는데 그림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자춤은 북청 사자놀이나 봉산 탈춤에 그 흐름이 이렇게 간직돼 있는데 이 신라의 사자춤은 어떤 거였는지는 그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신서고학도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신서고학도. 예? 아니야. 사자춤의 종류야. 세 가지 사자춤의 종류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 거예요. 진짜 사자가 아닌 게 얘 어떻게 진짜 사자 같니? 이렇게 완전 사람처럼 서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은 소막지예요. 소막지. 자, 사자탈을 썼지요. 그리고 네 발로 걷진 않고 있어요. 두 발은 딛고 있고 사람처럼 그냥 똑같이 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 이게 소막지라는 사자춤이고요. 두 번째가 요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위에 신라야. 신라박. 비슷했어. 신라박. 신라박인데 이게 또 뭐 신라예, 신라박 해서 신라 내의 오타다, 뭐 오자다, 뭐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써 있는 글자는 신라박이에요. 이게 바로 신라에서 행해졌던 사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기록이 있는 거야. 보면은 일단 사자 탈을 썼지요. 그리고 자, 한 명일까 두 명일까? 한 명이지. 이거 어떻게 두 명이야? 소음발이 있는데 어떻게 두 명이야? 전에 중국에서 사자놀이는 그건 두 명 들어갔잖아. 대사자 두 명 들어갔잖아. 소사자는 한 명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라 사자놀이는 한 명이었다. 그 다음에 이 손 모양 좀 보여요? 발. 그치? 좀 특이하죠? 꼬리도 있고. 이게
사자 탈을 머리에만 쓴 게 아니고 양손, 양발에도 사자 탈을 붙였어요. 그리고 꼬리에도 붙였어요. 꼬리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신라의 사자춤이 이런 형태의 사자를 이제 가면을 쓰고 쳤구나라는 거를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자춤은 소방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서고학도에 3개의 사자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라박이 이렇게 신라시대의 사자춤 형태를 볼 수 있다. 아니에요. 가운데 것만. 근데 신서고학도에 나온 여러 가지 사자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게 이제 신라인 거예요. 그냥 신라. 근데 이게 신라에 있었으니까 통일신라에서 쳤던 이 산예도 분명히 요것과 비슷한 걸 거라는 거죠. 선생님 안 쉬어요? 다 하지. 50분 안에 끝나지 않겠어? 자,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하면 안 돼. 말해. 문제 안 알려주시죠? 응. 몇 문제인지. 네 문제 중에서 2문제 고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시험 문제를 아직 안 냈어요. 서술형이라고 얘기했죠. 일단 수업 진도를 먼저 나갈게. 그럼 쭉 써야지. 일단 수업을 끝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별로 설명할 거 없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니까. 일단 신라가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왜 몰락을 했냐. 일단 계속된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통일신라가 된 이후에 왕들의 평균 집권 시기가 10년이 채 안 된대요. 그만큼 굉장히 권력 다툼이 많았고 왕이 자주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어떤 계층이 가장 불만이 많았다고 했죠? 그렇죠. 육두품. 육두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장보고, 최치원, 원효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죠. 장보고는 그 왕을 이렇게 세우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 사람이 육두품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골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역적으로 몰아서 죽임을 당해요. 장보고요. 장보고를. 정부가 반란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약간 다른 거지. 그거는 이제 기존 전통적인 해석이었고 그 반란이 진짜인지 이 육두품 세력이기 때문에 기존 그 진골들이 이거에 대한 계층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몰아간 건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굉장히 끝은 안 좋았던 거죠. 반란군이 돼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역적이 돼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최치원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뭐 이렇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절로 들어갔죠. 원효는 스님이 되었고 나중에 파괴를 했고 이런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무수한 지식인들이 있었죠.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 호족들이 성주나 장군으로 칭하면서 반란을 도모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이라는 거는 지방의 촌주들이에요. 지방의 그 마을의 우두머리들 있죠. 지방의 어떤 향토 세력의 우두머리도 있고요. 혹은 진골이나 귀족들이 내려가서 그 지역의 호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호족이 그냥 호족으로 남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대한 그 향토 세력들이 본인들이 성주나 장군으로 약간 봉건제처럼 제후국들처럼 지방 자치제처럼 자기네끼리 그 중앙의 말을 안 듣고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반란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참한 평민의 삶이 있었어요. 건장한 여성 둘이서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 수 없어서 본인을 노예로 스스로 팔 만큼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고 그래서 많은 그 평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해요. 이런 사이에 또 권력 다툼에서 패한 왕자인 궁예와 견훤이 옛 고구려와 옛 백제의 원수를 갚겠다는 목록으로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이러면서 이제 신라는 다시 삼국으로 후삼국으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까요? 그거 할까요? 당학정제. 그냥 할까? 응, 그냥 하자. 자, 이제 고려로 넘어갈게. 후삼국 시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고려로 넘어갈게요. 고려의 가장 큰 특징은 궁중무용인데 궁중무용이 두 가지로 양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당학정제, 하나는 향학정제예요. 이 고려의 정제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이 바친다라는 뜻의 정이에요. 바칠 정자. 저 정이. 바칠 정자. 제는 뭐겠어? 제는 제. 그렇죠. 기회죠. 기회, 제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무슨 뜻이야? 기회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회를 바친다는 뜻으로 공 던지기, 줄타기, 땅제주, 목마타기 이런 여러 가지 잡기를 다 포함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점차 정리가 되면서 정제라고 하면은 궁중무용의 대명사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정제라고 하면은 궁중무용이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이런 여러 가지 잡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이런 의미를 사용을 했어요. 당학정제와 향학정제는 정확히 대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조선시대 막 중기 후기 가면 이게 막 섞이게 되는데 이 고려 때만 해도 굉장히 대칭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왼쪽 거는 당학정제예요. 요거는 당송시대의 무용이에요. 이름이 당학정제지만 당의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송시대의 것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나라 교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당나라의 춤이 송나라 교방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 당송시대의 무용이고요. 특징은 죽간자가 있어요. 여러분 죽간자 뭔지 알아요? 응. 그렇지. 네, 어디 갔지? 자, 대나무로 만든 막대기에 새죽 있죠, 새죽. 가느다란 대나무를 기록에 따르면 몇 개를 꼽았을까? 거의 머리 다발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일까? 12개? 100개. 100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죽간자예요. 근데 죽간자는 통상적으로 죽간자라고 하면 이 의무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무를 든 사람도 죽간자라고 해요. 그래서 죽간자가 뭐를 해요? 역할이? 그렇죠. 구호와 치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죽간자예요. 죽간자가 의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봉선, 작선, 미선, 용선, 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쭉 끌고 나올 때 가장 앞에서 이 무언하고 의무를 든 사람들을 같이 가장 앞에서 끄는 사람이 바로 죽간자예요. 죽간자가 리드를 해서 나와요. 한 발자국씩. 나와서 앞에 나와서 구호와 치어를 하고 그 다음에 쫙 양쪽으로 이제 의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의물을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서 이제 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간자는 가장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용단 가면은 이거는 그냥 상관없는 얘기인데 무용단 가면은 일단 제일 높은 선배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까? 그렇지, 춤추는 사람을 맡아요. 막내가 주관자. 그 다음에 죽간자는 누가 맡아? 막내는 뭘 맡을까? 막내는 의상님 엄청 큰 거 그거 들고 제일 뒤에 있어요. 막내는 뭘 맡냐면은 개라고 의물 중에서 개라고 있어요. 우산 모양으로 된 거 이렇게.
사극 보면 나오죠. 왕 걸어갈 때 이렇게 우산 받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만든 게 개거든요. 개. 이게 무거워. 이게 무겁고 의물 중에서 가장 뒤에 있어요. 가장 뒤에. 그러니까 막내가 이거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무용단 2년밖에 안 있었잖아요. 선생님 뭐 했겠어? 개했지, 개. 개했지. 이게 주간자 하려면은 중간급까지는 올라가야 돼. 중간급. 한 중간 차 정도 되면 이제 주간자를 들고 나와서 립싱크 한번 하고, 왜냐면 지금 구호치어를 직접 안 부르잖아. 옆에 가수가 이 하면서 이 7글자를 한 3분에 걸쳐서 이제 부르거든요. 7글자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브라토도 이렇게 흉내 내면서 하면서 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춤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선배들이 이제 춤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하다가 쓰러진다. 이빨 나갔었어요. 저희 학교. 개가 앞으로 쏠려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춤 하나 추고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무슨 특별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궁중명을 4-5세 연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쓰러져요. 그 막 엄청 계속 어. 앞으로 톡 쓰러져. 어. 이빨 나갔어요. 한 번. 네. 고등학교 때 쓰러져. 이빨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예요. 이 궁중춤은 그래서 춤을 추는 사람은 가장 선배들이 추는 거야. 그나마 움직여야지 괜찮지.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것도 화려하고. 근데 의무를 들면은 좀 힘든데, 그나마 주간자는 이제 쫙 갈라질 때 가장 앞에서 들고요. 그 다음에 개는 가장 뒤에 있고 중간에 이제 부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는 구호와 치어로 이루어졌었어요. 치어가 입장하고 퇴장을 알리는 게 치어예요. 그 다음에 구호는 시 한 장을 읊는 거예요. 그게 구호예요. 그리고 음악은 어떤 음악을 썼다? 그렇지, 당악을 썼죠. 당악을 썼다. 이게 바로 당악정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향악정제는 어떤 거냐?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통 궁중무용이에요. 아까 통일신라에 추어진 춤 있죠. 그런 것들 그대로 이렇게 고려 향악정제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주간자가 없어요. 의물도 없어요. 주간자뿐만 아니고 의물도 없고요. 구호와 치어가 없어요. 그리고 향악 반주에 맞춰서 춘다. 이게 바로 이 당악정제와 향악정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당악정제의 그 유래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에 걸쳐서 당나라 음악이 수입됨에 따라서 전래하는 우리 음악과 차츰 양립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음악 가무가 주류였기 때문에 굳이 안 놔둬도 됐어. 근데 이게 외국의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 것과 우리나라 것을 구분을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당악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원래 음악이었는데 서양의 음악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나라 음악을. 그 외국 음악과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뭐라 그래? 국악이라고 하잖아. 서양 음악은 한자로 똑같이 하면은 양악이라고 하지. 국악, 양악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는 그냥 악이었는데 외국계 들어오니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당의 음악과 무용이 들어오니까 당악, 향악 구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었어요. 시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당시. 우리나라의 그냥 토속적인 시는 향가. 그 다음에 약재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는 당약재. 우리나라 것은 향악재. 당악, 향악.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당악정제가 언제 처음 공연이 됐냐면은 문종 17년에 최초로 연행이 되었어요. 연행이 되었는데 연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록을 보니까 초영.
교황여제자 초영이 왕모 대가무를 추었다는 기록이 가장 처음 당학 정제 기록이에요. 연등회 때 추었어요. 55인이 추었는데 굉장히 무언이 많죠. 55인이면은. 이 춤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거야. 군왕만세 혹은 천하태평. 글자 만드는 거. 응. 그쵸. 그거 뭐라 그래? 마스게임. 마스게임 같은 형태의 춤이에요. 왕모라는 거는 그 신성계에 사는 그 어머니 선녀를 얘기하거든요. 곤륜산에 사는 선녀의 성스러운 어머니인데 이 왕모가 천상에서 내려와서 왕에게 천도, 하늘의 복숭아를 드리는 그런 춤이에요. 이 천도는 3,000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곤륜산에 사는 선녀. 성스러운 어머니. 선객이 성스러운 어머니라서 왕모예요. 자, 이 복숭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복숭아를 왕에게 드려. 아까 처형에도 복숭아 붙어 있었는데 이 복숭아는 천도잖아, 천도. 그렇게? 아니, 복숭아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거를 먹으면은 장수를 한대요, 그만큼. 그러니까 왕의 장수를 비는 의미예요. 기원하고 비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글자를 만들면서 추는 춤이 바로 왕모 대가무예요. 이 천도는 이 왕모가 갖고 왔던 복숭아가 바로 이 천도래요. 왕모 대가무는 이렇게 쭉 전해지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상상을 해서 복원한 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당학정제는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고락, 연화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헌선도는 선생님 좀 잘못 설명했어요. 좀 두 개를 섞어 설명했다. 왕모 대가모는 이 왕모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곤륜산에 사는 신성계 어머니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면서 추는 춤이고요. 헌선도의 이 도가 복숭아예요. 복숭아여서 아까 그 왕모가 내려와서 이 복숭아를 왕에게 드리면서 왕의 무병장수를 비는 거예요. 네, 헌선도요. 그래서 이 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왕모가 하나 나와요. 왕모라는 거는 그 중심이 되는 무원 한 명을 왕모라고 하거든요. 나와서 이 도반에 있는 복숭아를 가져다가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드리는 춤이에요. 네. 여기도 왕모가 나오고 여기도 왕모가 여기 둘 다 나오는데 밑에 있는 왕모는 왕에게 복숭아를 드리는 춤이에요. 그 다음에 수연장은 그 왕에게 술을 내고 그 다음에 생신을 축하하는 그런 술 1잔 내가고 2잔 내가고 그런 술을 내고 그 다음에 생신을 축하하는 내용을 가진 춤이에요. 예전 기록을 보면은 어떤 축하연이나 무슨 나라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궁중 정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잔을 나갈 때도 춤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 하나씩 갈 때마다 춤이나 음악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뉘엿뉘엿 탈 때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양선. 오양선은 지금 이 글자를 봐봐. 5가지 양 신선이죠. 요거는 5명의 신선이 5색의 양을 타고 내려와서 그 6개 이삭을 가진 육수거를 5명의 신선이 뭘 타고 내려와?
양을 타고 내려와서 이삭에 6개의 이삭이 달린 게 바로 육수거예요. 육수거를 백성에게 주는 거야. 어떤 백성에게? 육수거. 이삭이 달린 육수거를 백성에게 주는데 어떤 백성에게 주느냐? 아니 백성에게 준다니까. 왕이 아니고. 그때 착한 백성 뭐겠어? 어떤 걸 최고로 쳤겠어? 응? 일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백성이었을까? 뭐를 항상 예전 이야기 보면 뭐를 가장 높이 사? 효잖아, 효. 효가 지극한 사람에게 육수거를 이렇게 주었대요. 그 내용, 그 고사에서 비롯된 춤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군왕을 축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은 군왕, 군왕, 왕을 축하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포고락은 여러분 포고락은 잘 알죠? 놀이에서 비롯된 춤인데 이렇게 생긴 요 문 이름이 뭐야? 포구문이에요. 포구문. 이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뭘 던져? 이거를 채구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색에 이렇게 오색으로 채색된 공이거든요. 채구를 던지기 때문에 포구락, 포구문을 가지고 노는 즐거운 놀이 혹은 채구희 라고도 해요. 채구를 던지면서 노는 놀이기 때문에 이게 포구문이고 이거 채구를 던지면서 노는데 들어가면은 뭘 줘요? 꽃을 주고 안 들어가면은 얼굴에 먹점을 찍죠. 실제 공연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무용 단원들이 넣으려고 기를 쓰죠. 이제 거기에 그 다음 레퍼토리 해야 되는데 포고락해서 안 들어가면은 이거 한 채로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돼. 마무리를 이렇게 염수하고. 그러니까 좀 싫잖아. 예뻐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넣으려고 조준을 잘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 근데 꼭 하다 보면 한 반 들어가고 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딱 먹점을 찍은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공연에서 또 막 지운 다음에 다시 화장해가지고 이제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즉흥성을 가진 춤이에요. 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연화대. 연화대는 어떤 곳이 등장하겠어? 연화대니까. 연꽃. 학연화대 그 연화대예요. 학연화대 처용 합설. 그 나중에 같이 합쳐진 거예요. 연화대인데 연화대에 이제 두 동녀가 어린 선녀 어린 아이 여자 2명이 이제 그 연꽃에서 뿅 나와. 선녀인 셈이에요. 복례라는 신선이 사는 산이거든요. 복례에서 이 두 동녀가 내려왔어. 뭘 위해서? 군왕이 덕이 너무 높은 거야. 군왕의 덕이 너무 높아서 이 즐거움을 춤으로 가져다 주려고 온 거예요. 연꽃에 와서. 그래서 이 춤을 보면 어때요? 거대한 연꽃이 있죠. 이거 안에 이렇게 실제로 무언이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연화대 처용 합설 보면은 학이 처음에 나와서 춤을 추다가 연화를 이렇게 부리로 콕 쪼으면은 이게 탁 터지죠. 이 안에 있는 무용수가 이 끈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럴 때 이걸 탁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팍 펴지거든요. 나와서 이제 연화 추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해요. 학연화대 처용 합설 하면 굉장히 화려하죠. 춤으로 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려고 온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춤을 볼까? 연화대는 지금 연화대만 하지 않고 학연화대 처용 합설을 하거든요. 포고락을 보자. 근데 이 포고락이 편집된 포고락이라서 그게 안 나와요.
내가 뭔가 멈췄는데? 이게 왜 이러지? 자, 지금 이 우용수는 지금 꽃을 받았죠. 좀 전에. 이거 누구예요? 앞에 죽간자죠. 죽간자. 자, 죽간자가 지금 제일 앞에서 무언을 모두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앞에 두 명은 하나는 먹을 들고 있고 한 명은 꽃을 들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한 명은 집어넣고 한 명 못 집어넣은 거야. 한 명은 꽃을 받고 한 명은 먹점을 찍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당학정제에 사용된 의무를 몇 가지 볼게요. 아까 주간자랑 개든 설명을 했고 당학정제에 전형적인 의무를 뭐 있냐면 인인장이 있어요. 인인장은 약간 국기 개양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높이가 이만해서 이거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절. 정절은 지금 대나무 장대에 7종으로 된 여러 가지 장식품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7단이에요. 7단. 이게 뭐라고요? 이름이? 정절. 그 다음에 용선. 자, 선이라는 건 다 부채지. 선은 다 부채거든. 용선은 그림이 뭐겠어? 용이야. 봉선은? 봉황. 봉황이고. 그 다음에 작선. 작선, 미선 둘 다 부채인데 작선이라는 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어떤 새 모양이야? 그렇지. 공작새의 날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미선은 공작새의 꼬리, 깃털을 갖고 만든 게 미선이에요. 꼬리 깃털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학정제로 갈게요. 향학정제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아까 당학정제는 구호와 치어를 했죠. 치어로 시작과 퇴장을 알렸잖아요. 여기서는 배면 복흥으로 시작해서 배면 복흥 퇴를 해요. 배면 복흥이라는 거는 엎드려서 큰 절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 엎드려서 절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사의 가사가 국문이다. 여기도 노래를 하거든요. 군왕의 축수와 장수, 뭐 축하 이런 거를 하는데 나라의 번영 이런 거를 하는데 창사가 국문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향학정제인 무고, 동동, 무해가 고구려 향학정제는 이렇게 무고, 동동, 무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동동은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아박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아박을 들고 추는 춤이에요. 아박이 뭐라 했어요? 아까 중간에 딱딱 그 절이 넘어갈 때마다 쓰는 박 있죠. 그거를 들고 추는 춤이에요. 그러면은 아박무를 잠깐 볼게요. 배면 복흥으로 시작을 해요. 나와서
절을 하면서 아박을 집어요. 염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는 동작을 염수라고 하거든요. 족도는 앞으로 발걸음을 나아가는 동작이에요. 동동사의 기구 부르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거를 전부 무언이 직접 불렀던 거죠. 지금은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아박은 뭐 방금 전에도 봤고 이렇게 생겼죠. 자, 궁중정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궁중정제 50여 종은 조선시대에 나와 있는 춤을 이어받은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국무용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고려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에 내려온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홀기를 보고, 그러니까 기보 같은 거예요. 노테이션 같은 거. 조선시대에 있던 홀기를 보고 재현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 궁중무용이 있고, 아까 왕모 대가문처럼 완전히 단절이 끊긴 것들도 계속 복원을 하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진도를 나갔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